네, 사건, 사고, 이슈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사건은 이춘재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자,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진위 논란이 거센데요. 자, 이춘재는 8차 사건의 범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다고요. 예, 경찰에서 브리핑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 유의미한 진술 중에 일부는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과 피해 장소였던 범행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목격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장소의 특징들을 적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피해자 입항이 한 2평 남짓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2평이라는 그 공간의 크기도 정확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네네. 다만 그래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 이춘재의 집이 그 피해 여학생 집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범행 과정에서 알 수도 있지만 혹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볼 개연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피해 장소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당시에 또 뭐 보도도 됐으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 논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이 진범이라고 경찰이 지목을 해서 형까지 다 살고 나온 실제 그 범인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춘재가 지금에 와서 이걸 자백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그 경찰이 그 이춘재의 DNA를 특정을 했을 때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뭐 지금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됐던 그 윤모 씨 이외에도 네. 그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범인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춘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본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도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자기의 가장 커다란 그 목표가 가석방이었는데 이 가석방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그 희망이 사라졌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춘재 입장에서는 경찰이 새로운 놀이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이제 8차 사건이라고 자기의 진범이라고 얘기했을 때 경찰이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에 경찰을 비롯해서 이제 그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과 국민들이 상당히 뭐 이렇게 요동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춘재는 이 진범의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진범이었다면은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이고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본인이 그 이러한 그 분위기를 조정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 어제 그 경찰 수사본부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유의미한 진술은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말이죠. 발표를 할 때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그다음에 말을 바꿨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경찰이 상당히 좀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이춘재의 집과 그 피해 장소가 한 수백 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같은 마을이라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와 연관돼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춘재가 지금 진술을 번복 없이 일관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또 이 여성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네. 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건 발생 장소인 이 박양의 그 방의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약 한 2평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윤 씨의 그 1심 판결문에 보게 되면은 방 크기가 8제곱미터, 즉 2.4평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보다 이제 그 어떤 자세한 그 얘기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이춘재의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윤모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재심 개시 결정까지 받는 거는 현 상태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네. 재심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형사보상 청구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지금 퇴직한 경찰이지만 경찰의 어떤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재심 사유를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고문,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했을 경우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엔 재심 사유가 됩니다. 현재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춘재의 진술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뭐 3일 밤낮을 잠을 재우지 않았다, 물을 주지 않았다, 폭행행위가 있었다, 뭐 야산에서 진술을 강요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라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재심 결정의 중요한 그 어떤 단초가 새로운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춘재의 그 진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로는 좀 약하지 않나요?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명확하고 신빙성이 매우 높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진술이라는 것이 아주 누군가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이 된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찰 브리핑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진술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긴 했지만 수사기관 이외에는 또는 재판 과정 당사자 아니면 알 수 없는 신체적인 특징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이춘재가 매우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재판부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직접 경험한 사실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얼마나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그 당시 8차 사건의 증거물은 대부분 소실됐다라고 합니다. 예. 없어진 상태인데 일부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사본도 있다고 혹여라도 하죠. 예. 일부 증거에서 네. 명확하게 범인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재심에서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재심 개시 결정 이외에 이제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윤 씨의 재심을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박 변호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사 사건에서 고문을 인정하는 사건들이 없습니다. 다 잘해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건은 정황이 드러나 있잖아요. 잠을 재우지 않았고 그런 다른 수사 방식에서 음모를 다 채취했고 채취했는데 또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다시 채취하고. 예, 박준영 변호사 재심을 자신하는 그런 얘기를 잠시 들어봤는데 말이죠. 근데 이 경찰들은 당시 이제 수사 당시 경찰들을 얘기하는데 이 경찰은 뭐 고문할 필요도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뭐 수사는 쉽게 이루어졌고 범인을 확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 필요하다면 고문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당시에 수사를 했었던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수사팀에서 윤 씨에 대해 가지고 4차례 정도 채모를 채취를 해가지고 네. 그 형태학적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이것을 다 이렇게 맞춰 보고 또 최종적으로 그 당시만 한다 하더라도 방사성 동위원성 분석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첨단 과학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수에서 그 결과를 보내줬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됐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분들은 그 고문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확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부인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지금 어쨌건 뭐 그분들은 지금 그 이른 새벽에 체포를 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자백을 했다. 그렇게 잠을 갖다가 이제 재우지 않았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이 윤 씨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은 이분이 아마 다리가 한쪽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쪼그러뜨리기를 했다. 그리고 한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실 여부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일말의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과학 수사라고 하면 이제 DNA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게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통해서
물증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정말 믿을 만한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재검증하겠다는 게 경찰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서 과학적 오류라는 건 항상 있을 수 있고 네. 또 다른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당시의 과학이 지금 또 재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십 년 전의 과학적 수사 기법이 현재 시점에서 오류 가능성이 없느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 이 전 국가수 관계자는 이 방사선 검사 관련해서 이런 방사선 기법은 범위를 좁혀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예를 들면 농기계를 만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중금속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범위를 좁히는 데는 유의미할 수 있을지언정 특정인에게 그게 성분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범인으로 지적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예. 취지의 어떤 전문가들의 관계자들의 진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명확하다라고 보였지만 지금의 과학 수사 기법으로는 이거는 의심이 명확하지 않다. DNA처럼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채무 수집 과정에서의 문제, 더군다나 채무가 거기 있다고 해서 범인이 것으로 또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이 고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직접 당사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기관의 독직 폭행에 대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은 양심선언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양심선언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죠. 이 내가 고문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경찰관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옆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러니까 양심선언이 아닌 목격자들의 증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윤모 씨가 지적한 2명의 형사에 대해서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근무했던 형사님들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당시에는 나름 뭐 과학적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신빙성 있게 지목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혈액 검사도 사실은 틀리게 나왔잖아요. 다르게 나왔는데 이때 그 이춘재도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방사성 동위 원소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혈액형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8차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그 채모가 약 8점이 남아 있었는데요. 네. 이춘재도 2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채모가 형태학적이라든가 또는 뭐 혈액형이라든가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1차 감정에서는 혈액형이 B형이 나왔고요. 형태학적 소견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또 O형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과 관련돼 있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걸 검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을 했다가 네. 2차에는 윤 씨를 포함해서 50명으로 압축을 하고 3차에는 10명으로 압축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윤 씨를 특정을 했는데 그런 아까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 이춘재의 것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다. 네. 만약에 한 명이 아니고 한 10대명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은 있는데 뭐 당시의 그 8차 사건 때의 그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맹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취약점도 있습니다. 네. 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재심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춘재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재심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또 경찰의 수사나 또 검찰 또 그 가운데에서 법원의 판단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윤모 씨가 만약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정말 맞다라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무죄 결정까지 받는 데는 길이 험난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새로운 증거가 물적 증거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춘재의 진술은 언제든지 번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재심 개시 결정까지 나와서 증인으로 선서해서 증언을 하는데 내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한마디로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 사건은 또 입증에 난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오류뿐만 아니라 만약에 무죄로 재심으로 결정이 난다면 법원도 오류였고 검찰도 오류였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당시에 과학적 수사 기법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검찰은 주장할 여지가 있고요. 네. 또 법원에서도 우리는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유죄로 도출한 것이라 이런 판단을 뒤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모 씨로서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지금 박준영 변호사를 비롯해서 다른 변호사님도 공동 변호인단으로 지금 합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여라도 우리 법원에 이런 게 있습니다. 10명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고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원이 있는데 혹여라도 무고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춘재의 진술로 인한 파장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